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은 평소랑은 다르게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어 책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본 적 있나요? 일단 한국어 책을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책을 많이 읽어본 적 없어요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은 엄청 두꺼워 보이죠? 그리고 글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유명한 책들이나 아니면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을 한국어로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설명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책 읽는 연습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읽어볼 책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고 백세희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백세희 작가님의 에세이예요. 근데 이 제목이 우선은 좀 길기도 하고 특이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감정이랑 마지막에 있는 감정이 한 문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감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리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라는 뜻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제목으로 있는 게 특이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작가님께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작가님의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10년 넘게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를 앓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기분 부전 장애는 마음의 병인데요. 마음의 병 중에는 우울증이 있죠. 우울하고 막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엄청 먹기도 하고 그런 거를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기분 부전 장애는 심한 우울증이 아니라 가벼운 우울 증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마음의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가 이제는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그 경험을 그대로 적어 놓은 책이랍니다. 근데 이 백세희 작가님께서는 2025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별이 되셨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글은 남아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진짜 자세하고 깊게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감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우울함, 마음의 병에 관련된 내용이라 재밌게 읽는다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흥미롭게 관찰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우선 책을 읽을 때 에세이가 쉬워요. 왜냐하면 에세이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소설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느라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는데 에세이는 뭐 나는 어땠다, 나는 이런 걸 느꼈다 하는 내용이 많아서 읽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이 책은 좀 특이하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 저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됐지만 외국에서도 잘 돼서 영어 번역, 스페인어 번역, 그리고 일본어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한국어 버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라에서 구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챕터만 읽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읽어보고 그 뒤에는 단어랑 또 책의 내용 설명까지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책 읽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에세이. 그냥 좀 우울해서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자해를 하는 것만이 병은 아니다.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이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일기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고 우울한 감정을 종종 느꼈던 것 같다.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울감이 심해졌는데 그땐 공부도 안 했고 대학도 못 갔고 앞길이 막막했으니 당연히 우울한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변하고 싶었던 부분, 다이어트, 대학, 연애, 친구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에도 똑같이 우울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엔 울적하고 어떤 날엔 행복하게 잠들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체했고 우울할 땐 울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점점 어두워져 갔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고 특히 낯선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꼈지만 안 그런 척 연기도 잘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자신을 더 채찍질했다. 그러다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기대를 비우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냥 뭐랄까, 좀 우울해서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러면 저야 좋죠.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적어두었던 걸 말했다. 심각한 타인과의 비교, 거기서 오는 자기 학대,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존감이 낮은 건 가정 환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해, 돈이 없어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5 식구가 살기에는 집 평수가 작았는데 저희 아파트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의 다른 아파트가 동네에 있었어요. 그 아파트는 평수가 굉장히 넓었는데 어느 날 넓은 아파트와 좁은 아파트 중에 어디에 사냐는 친구 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한 이후로 집을 알려주는 게 부끄럽고 꺼려졌어요.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일은 없나요? 무수히 많죠. 말로 하면 진부하지만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말로만 부부싸움이지 그냥 폭력이었죠. 어릴 때를 생각하면 엄마와 우리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박살낸 뒤 새벽에 집을 나가버리던 아빠. 울다 잠들면 아침이 오고 엉망진창인 집을 뒤로 한 채 학교에 가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뭔가 비참함? 슬픔? 우리 가족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 쌓여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춰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제게, 저는 동생에게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건 가정사도 있지만 언니와의 관계가 컸다고 생각해요. 언니와의 관계요? 네. 언니의 사랑은 늘 조건부였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거나 살이 찌거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저를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모멸감을 주고는 했어요. 터울이 커서 언니 말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언니에게 많이 묶여 있었어요. 언니가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주로 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삼기도 했어요. 언니한테 대들거나 말을 안 들으면 사줬던 걸 모두 회수해 갔죠.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나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잘못된 관계 같았거든요. 언니는 되게 모순적이었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식? 자기는 외박해도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네 옷 입어도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거. 그런데 완전 애증이었던 게 언니가 너무 싫다가도
언니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관심을 끊으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해봤나요? 음, 제가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부터 독립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주중, 주말 늘 하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독립했죠. 정신적으로는요? 그건 정말 어려웠어요. 언니는 저 아니면 남자친구랑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성격 잘 알아서 맞춰주니 당연히 편했겠죠. 어느 날 언니가 저랑 놀다가 다른 사람이랑 노는 건 재미없어.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고 편해. 라고 얘기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는 언니가 불편하다고, 편하지 않다고. 언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당황하고 충격받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며칠 동안 밤마다 울었대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짠하기도 했는데 후련했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조금은. 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감이 회복되지는 않았나요? 가끔 자신감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이런 성향과 우울감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의존하던 게 애인에게로 옮겨간 느낌? 연애는 어떤 식으로 하는 편인가요?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간다거나 하는 적극성이 있나요? 아니, 전혀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상대가 저를 만만하게 볼 거라는 생각에 좋아하는 걸 잘 티내지도 못해요. 고백하거나 꼬시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늘 수동적인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만나보면서 그 상대에 대해 알아가다가 호감이 생기면 연인으로 이어지는 패턴? 연애를 안 할 때도 있나요?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오래 만나는 편이고 애인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인도 저를 되게 챙겨주고요. 그런데 애인이 절 사랑해주고 다 받아주는데도 뭔가 답답함이 생겨요. 저는 사실 의존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독립적이고 자립심 있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어렸을 때는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나이 또래와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왕따를 당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무리해서 낙오되는 거, 친구 관계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애로 옮겨갔고, 친구나 우정 같은 거에는 큰 기대나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하시는 일은 만족하시나요? 네.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팅 일을 하는데 지금은 회사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고 노출시키고 등등. 재밌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세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의존 성향이 강해 보이네요. 감정의 양 끝은 이어져 있기에 의존 성향이 강할수록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죠. 예를 들어 애인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애인에게서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감이 쌓여요. 어떻게 보면 일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과를 낼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도할 수 있으니 의존하지만 그 만족감 또한 오래가지 않으니 문제가 있죠. 이건 쳇바퀴 안을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된 정서 자체가 우울함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 말에 위로받았고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일탈이 필요해요. 우울과 좌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SNS에 가식적인 삶을 올리게 돼요. 행복한 척 하는 건 아닌데 책이나 풍경, 글 같은 취향을 드러내면서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알고 보면 이렇게 깊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요. 그리고 제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제가 뭐라고 감히 사람을 평가할까요? 너무 이상해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마치 로봇이 되고 싶은 사람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처럼요. 맞아요. 불가능한데. 이번 주에는 오늘 드릴 검사지, 500가지 문항의 인성검사 및 증상,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작성하고 어떤 일탈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럴게요. 일주일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충일 전날까지는 우울했고요. 그 후에는 좋았어요. 저번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로봇이 되고 싶은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저만의 기준이 심해진 이후로 강박감이라고 해야 하나? 일상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버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목을 조르고 싶을 만큼요.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지만요. 죄책감이 들었겠군요. 네. 한두 번 정도는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열에 8번은 하지 못해요. 그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고요. 회사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소리가 많이 나는 동료에게 직접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말하고 나서는 후련했고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못했다고 누가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마치 어떻게 해야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의 고민 속에 있는 사람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비겁해요. 하지만 자신이 비겁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10번 중에 1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자신을 비하하죠. 저는 10번 중에 10번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10번이면 10번 다 한다고 다 나았어, 편해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내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말을 해봤자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피하는 것도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내 몸은 하나인데 너무도 큰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착해서? 억지로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봤는데 기분은 별로였어요. 그래도 해방감은 있었어요. 별로였다면 일부러 하지는 마세요. 사람이 입체적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평면적으로만 바라봤다면 그 시선은 남을 바라볼 때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적용되죠. 한 번쯤은 무서운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도 화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비교한 후에 화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날카롭다고 여길지라도요.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요. 남의 생각, 남의 경험을 훔쳐와서 말이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다 입체적이에요. 겉으로는 멋져 보여도 뒤에서는 더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부풀려서 기대해놓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오히려 저 사람도 숨쉬고 사는구나.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관대해질 수 있어요. 저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무섭게 말해도 내 안의 약한 모습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구려 보일까봐 두려운 거죠. 불안감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자동으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경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한 방향일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C라는 행동, D라는 행동이 나올 수 있죠. 반응은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렇구나. 저번에 일탈을 이야기하셔서 히피파마를 했어요. 저도 마음에 들고 회사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서 기뻤어요. 그리고 저번에 물으셨던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제 장점은 공감을 잘해준다는 거? 실제로 공감을 잘하나요? 네, 엄청요. 그래서 공감을 숨길 때도 있어요.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하지만 타인이 나를 표현하는 말에 너무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더 잘해줘야 한다고 의도하는 순간부터는 숙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관심 없는 거에는 관심 안 보이는 것도 좋아요. 저번에 했던 검사 결과를 보면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이려는 페이킹 배드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 회사 복직을 앞둔 사람,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신의 현재 상태보다 더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 상태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페이킹 굿은 주로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결과예요. 자신이 이제 괜찮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우울함보다는 불안감, 강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안감이 높아요. 그리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동적이에요. 내 사회적인 역할은 여성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죠.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큰 의미 있는 것들은 없고요. 굉장히 불안하고 사회생활하는 걸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보다 본인 상태를 더 불편하게 느끼는구나 정도예요. 자신의 상태를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하게 느끼고 있어요. 미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더 괴로워져요. 나는 왜 이렇게 유난일까? 이렇게요. 기분 부전 장애는 찾아봤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한 번도 제 증상과 딱 맞는 설명이 없었는데 이건 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다 읽고 나서는 슬퍼졌어요. 옛날에 이걸 앓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그 걱정까지 해야 할까요? 잘못된 건가요? 옳고 그름의 평가는 없어요. 독특하다는 거죠.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과거가 아닌 지금 나의 현재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개인적인 경험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병명을 몰랐는데 현재는 알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양가적인 감정의 원인은 뭔가요? 죄책감과 비슷해요. 목을 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자동으로 죄책감이 드는 거죠. 화가 났다가도 바로 죄 지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일종의 자기처벌적인 욕구죠.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초자아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내가 쌓아온 것 말고도 여기저기서 더 좋은 걸 가져와서 이상화된 내 모습을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상일 뿐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이상화된 기준에 도달하는 걸 실패하면서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엄격한 초자아가 있으면 나중에는 벌을 받는 게 만족스러워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받는 것을 의심하고 일부러 상대에게 욕을 먹을 때까지 행동하면서 상대가 나를 포기하면 오히려 안심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실제 내 모습보다 밖에서 제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혼자가 좋은데 혼자가 싫은 감정은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해요?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지만 나만의 공간도 필요하니까요. 이것 또한 공존할 수밖에 없죠. 제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끔 하려고 하죠. 거꾸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다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내가 하는 일의 상당수는 실제 내가 원했던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의무감 때문에 해왔던 걸 수도 있어요. 외모 강박도 심해요. 화장하지 않으면 밖에 못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살찌면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강박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상화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모에 집착하는 거죠. 그 기준의 폭을 좁고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kg 이상이면 실패야. 이렇게요. 결국 이것저것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로 해야 편한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취향을 알고 불안감을 낮추는 방법도 알게 된다면 만족감이 생겨요. 누가 어떤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되죠. 폭식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일상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가장 원시적인 퇴행으로 돌아가요. 먹고 자는 본능적인 거로요. 만족감의 중추를 가장 편한 곳에서 찾는 거죠. 하지만 먹는 건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아요. 운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 극복하는 게 좋죠. 알겠어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읽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어서 단어들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주인공의 배경이 나와요. 처음 문장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자해를 하는 것만이 병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환청, 환상, 자해 이건 뭘까요? 환청은 원래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내 귀에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는 뭔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없는데 눈앞에서 계속 뭔가 보여. 그런 게 환상을 보는 거고요. 자해를 하는 거는 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증상들만이 병은 아니다.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우울 증상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벼운 우울도 우리 정신을 계속해서 아프게 한다. 나도 그런 아픔을 겪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대요. 좀 앞에 나서서 얘기 잘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표현 잘 못하고 이렇게 낯선 사람이랑 얘기 못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한 감정을 종종 느꼈었대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 때부터 좀 우울감이 심해졌는데 그때는 뭐 다들 그렇게 학생 때는 우울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모든 게 끝났는데도 똑같이 우울했대요. 계속 왔다 갔다 우울했다가 괜찮았다가 우울했다가 괜찮았다가 오락가락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심해졌다고 해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괜찮을 줄 알고 자신을 더 채찍질했다라고 해요. 채찍질은 휘피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나를 더 아니야. 너는 아픈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우울하니까 더 힘내야 돼. 더 기분 좋은 척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더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긴장이 되고 두려웠지만 기대를 비우고 진료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기대를 비우는 건 우리 쓰레기통도 쓰레기가 가득 차면 비우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잠깐 내려놓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은 심각한 타인과의 비교
다른 사람이랑 나를 엄청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자기 학대. 자기 학대는 나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괴롭힐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나를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자기 학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존감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자존감인데 그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높지 않고 낮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요인이 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주인공의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가정환경. 가족들의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한 게 엄마죠. 엄마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은 가난하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하시고 그거를 어린 나는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었는데 좀 작은 아파트가 똑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디디 아파트. 둘 다 디디 아파트인데 한 아파트는 큰 디디 아파트, 한 아파트는 작은 디디 아파트였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디디 아파트, 작은 디디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또 괜히 비교를 하게 되고 친구 어머니께서 디디 아파트 살아? 넓은 데 사니 좁은 데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듣고 그때부터 집을 알려주는 게 막 부끄럽고 숨기게 되고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아빠 이야기를 하죠. 아빠가 엄마를 때리셨대요. 막 엄마도 때리고 자식들, 주인공과 언니를 막 때리고 집안 살림, 집에 있는 소파, TV 이런 가구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부시고 박살내고 새벽에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그리고 나는 울다가 아침에 오면은 이런 엉망진창이 된 어지러운 집을 두고 학교에 가던 그런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는 언니와의 관계도 나옵니다. 언니의 사랑은 늘 조건부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건부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면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구박하고 살이 찌면 너 왜 이렇게 뚱뚱해?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모멸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깎아내리는 거는 그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모멸감 이거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느낌이 들도록 막 안 좋은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언니는 터울이 커서 무조건적으로 그 말을 따라야 됐대요. 터울이 크다는 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것들도 사주면서도 그걸 약점을 잡았대요. 약점, 너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계속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너 이번에 공부 안 하면 내가 그 가방 안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애증의 관계처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증은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걸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싫다가도 화를 내면 언니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약간 상처를 많이 받았네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또 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언니한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의존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기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의존하던 게 애인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애 스타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땠다고 했나요? 절대로 먼저 다가가거나 고백하거나 꼬시거나 막 플러팅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일단 만나보면서
나도 좀 호감이 생겼네, 괜찮네. 그러면 연인이 되고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연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래 만났고 애인한테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애인한테 다 얘기하고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고 뭐 그랬겠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애인도 잘 챙겨줬대요. 그런데 나는 뭔가 답답함이 생겼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은 나는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의존하는 사람은 매력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그냥 혼자서도 잘 있고 싶고 독립적으로 자립심 있고 혼자 이렇게 설 수 있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또 괴로워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 관계를 어렸을 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왕따를 당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초등학교 때도 한 번, 중학교 때도 한 번,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뭔가 이렇게 버려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애인한테 이제 완전히 옮겨가서 애인한테 그 연애를 하면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은 뭐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해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만드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면서 뭐 SNS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진단을 하십니다. 이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의존 성향이 강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기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런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양끝이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살고 싶다라든지 여기 예를 들어서 애인에게 의존할 때 애인에게 의존을 하면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불만이 쌓이고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애인한테서 떨어지면 나 혼자 됐다, 괜찮다 라고 느끼지만 또 막 가까워지고 싶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는 여기서 약간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에도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성과를 낼 때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지만 성과를 못 낼 때는 나는 역시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좀 계속 우울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일탈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일탈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학교를 하루 안 간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일탈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도전해보거나 해보면서 자신감을 얻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SNS 얘기도 나와요. 제가 SNS에 가식적인 삶을 올리게 돼요. 막 저를 좀 포장해서 꾸며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나 좀 있어 보이게. 책이나 풍경, 글 이런 취향을 보여주면서 특별해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SNS에서 올리는 그런 행동이 너무 구리다. 나는 좀 못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제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예를 들면 색깔이 컬러풀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기준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 마음대로 누구를 막 평가해요. 너무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제가 이 글을 봤을 때는 SNS의 기능 자체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뭔가 기록하고 나 혼자 보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그거는 뭐 일기장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나만 볼 수 있는 사진을 누군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린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면들이 조금씩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되게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공감이 되죠. 이런 문장들은. 그리고 편견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게 베스트고 좋고 훌륭한 거 알지만 뭐 어떤 사람은 별로더라. 이런 나만의 기준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는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계속 자기를 탓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 들어보면 로봇이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그런 생각 다들 하는 건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잘 보고 다시 상담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고요. 좀 더 깊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문제라고 느꼈냐면 우선은 그 기준이 내가 너무 심해서 강박감이 생긴다라고 해요. 꼭 이걸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하는 식으로 그걸 좀 심하게 지켜야 된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증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버스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전화하는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서 목을 졸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바로 죄책감이 든다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시죠. 첫 번째, 시끄럽게 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세요. 이거 말을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화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건 좀 해결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비겁해요. 지금 계속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으세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결국에 잘못한 사람은 그 시끄럽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욕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굳이 내 책임으로, 나의 잘못으로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상대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몸이 하나인데 너무 힘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볼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이 입체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입체적이라는 거는 3D, 2D가 아니라 3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아주 훌륭한 면도 있고 아주 치사한, 비겁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사람은 그냥 이렇게 평면, 2D, 그냥 좋은 면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주는 솔루션은 한 번쯤은 무서운 사람이 돼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예민하네, 나쁘네 라고 여긴다고 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다 그런 앞에서는 멋져 보이는데 뒤에서는 좀 안 좋은, 더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렇게 무섭게 말해도 사람들은 내가 사실 약하다는 거를 결국에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너무 사람이 구려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진짜 초라하고 너무 안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를 얘기해 보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답답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얘기해봐도 돼요. 하지만 그게 꼭 좋은 반응이 돌아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사람은 평면적이라고 했죠. 내가 C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C라는 결과가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C를 했는데 D라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원래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도 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제 장점은 공감을 잘해준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공감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가끔은 공감을 숨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버하지 마라. 유난스럽다. 왜 이렇게 오버해? 공감할 일이야? 이렇게 볼까봐 그걸 숨길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약간 문제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장점 있어. 이런 거 있어. 하는 생각이 가져온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거는 나다. DD 공감 잘하는 사람. DD INFP 이런 식으로 거기에 너무 잡혀있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잡혀있으면 계속 나는 공감해야 돼. 공감 잘하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억지로 숙제처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페이킹 배드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이거는 내 원래 상태보다 나를 더 안 좋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실패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나를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니까 이런 거 못해. 같은 생각이 강하다라는 말씀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거는 환자분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불안하고 사회생활 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리고 본인의 상태보다 자기를 더 불편하게 느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래 상태보다 안 좋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유난이지? 왜 이렇게 오버하지? 별것도 아닌데 우울해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분 부전 장애라는 걸 찾아봤냐라고 하니까 맞아요. 저한테 딱 맞는 설명이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읽고는 슬퍼졌어요. 옛날에 이런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몰랐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공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감을 해도 되지 않은 부분까지 공감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공감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슬프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꼭 그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걱정하면은 끝이 없어요. 지금 나의 현재를 보고 그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여기서 생각할 거는 옛날엔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내 기분에 병의 이름이 있었네. 나는 그냥 이거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병의 이름이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가적인 감정, 이렇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의 원인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은 이야기해요. 그건 죄책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도 바로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처벌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처벌은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벌로 숙제 2배로 더 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걸 자기한테 하는 거죠. 너는 그런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반성해야 돼. 슬퍼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감정이 같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게 생기냐?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초자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초자아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거보다 내가 본 건 더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은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인데 이래야만 해 하고 너무 높은 그 이상적인 모델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상이지, 이렇게 꿈이지, 생각하는 거지 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 아닌데 당신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가지 못하면 난 실패했어. 이렇게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만족스러워지기까지 해요. 예를 들어서 애인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끝까지 나를 욕할 때까지 막 나쁘게 대해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나를 포기하면 잘 됐어. 그래, 이게 잘 된 거야. 오히려 안심하는 상태까지 가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이런 건 뭐예요, 선생님? 혼자가 좋은데 혼자가 싫은 이런 감정, 2가지 감정은 왜 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들은 당연히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나만의 그 공간도 필요하니까 누구나 2가지 생각은 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건 나도 그래. 난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기 싫어. 혼자 있기 싫은데 혼자 있고 싶어요. 그거 1년 365일 계속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누구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위로가 되고 이 글쓴이도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외모 강박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외모 강박은 내 외모, 내가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한다라는 말이 요즘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집착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이 생각하고 난 더 예뻐야 돼. 더 예뻐야 돼. 난 이렇게 못생겼으면 밖에 나가면 안 돼. 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거.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안 하면 밖에 못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살찌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외모, 환자분이 지금 살찌고 못생기고 그래서 이런 강박감이 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적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나만의 기준을 너무 좁고 높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뭔지, 내가 뭘 해야 편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뭐 다양한 걸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폭식도 연관이 있나요? 물어보는데 폭식은 너무 갑자기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너무 빨리 많이 먹는 게 폭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있었나 봐요. 막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가장 원시적인 퇴행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원시적인 퇴행은 아주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이런 것들을 원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로 풀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뭐 먹는 거나 자는 거 그런 걸로 풀고 싶어 한다라고 하네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면 저는 잠을 자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 좀 새롭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글쓴이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하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한 챕터 저와 같이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 저는 있었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작가님도 책을 시작하며 쓴 부분을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하는 생각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읽다 보면은 더 비슷한 부분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발견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 재밌었다. 쉽게 아니면 조금은 도전적이지만 그래도 읽을만 할 것 같다 하면은 책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거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책 읽도록 허락해 주신 출판사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책이나 유명한 책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이번 책 읽기 좋았어요 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드리고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서포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원하는 거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저를 응원하는 마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항상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평소대로 일상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납시다. 모두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요.